예, 오늘은 금요 스페셜 시간으로 어렵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방향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요. 시장에 대비하라, 시장을 이겨라는 주제로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있었던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까를 일단 급선무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정치적인 문제이고 하긴 해서 좀 판가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이 지소미아 종료 악재는 말이죠. 예. 어느 정도는 시장이 조금을 내견을 하다가 또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결국은 종료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약간의 예상은 하고 있던 거니까 충격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다만 또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은 결국 단기 충격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지소미아라는 게 안보에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경제 자체 혹은 기업 자체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길게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 자체는 이제 단기적인 충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그 얘기가 어제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나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요. 그에 따른 그 경제 흐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는 보면 미국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죠. 네. 이미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독일은 유럽의 강자잖아요. 그런데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고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서서히 접어든다는 것은 거의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그런 것이 경제 위기로까지 갈 거냐 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지는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전부 다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다 틀었고요. 또 경기 부양책을 글로벌이 동시적으로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글로벌이 전부 다 이제 기조적인 성장률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10년 만에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제조업 PMI 지수가 50을 밑돌았다는 것은 기조적으로 이제 침체 국면으로는 접어든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금리 역전을 놓고는 이전에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는 확률이 꽤 높았다. 다만 이번은 좀 또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전과 좀 다르다. 그럴 확률을 30% 정도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채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경기 침체 국면은 장단기 금리에 따른 그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장님 어떤 판단이세요? 네, 경기 침체는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이 서서히 이제 찌그러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꽤 그 유명한 그 책으로 알려졌던 그 경제 관련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동감하는데요. 글로벌이 앞으로 일본화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일본화되는 구조가 나올 것이다. 저성장으로. 그렇죠. 저성장 기조로 가는 것은 거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일시적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국 기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패권 전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다 생각되고 미국도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계점에 거의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질 거다 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2009년의 금융위기라든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97년의 IMF 같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양적 완화로 풀고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내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안 가지만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혹은 뭐 2008년 리먼 사태나 이렇게 급격한 충격은 아니지만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물론 충격이 갑자기 오면 안 좋죠. 다만 이제 회복되는 건 사실 갑작스러운 충격이 또 사실은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렇죠. 서서히 경기가 사실 둔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국면인데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또 4차 산업혁명하고 물려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산업 구조 개편을 잘하는 그런 나라, 그다음에 또 구조적인 어떤 개편을 잘해서 혁신 네. 쪽으로 나가는 기업은 또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20년이 왔지만 네. 도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혁신을 잘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산업도 기업도 양극화되는 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종료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영향을 여쭤봤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일 관계가 악화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련주 소위 뭐 국산화 테마가 있는 소재주 쪽, 요건 좀 시간이 걸리는 쪽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애국 소비주, 테마주 이런 건데요. 이제 어제 또 변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외국 테마주들이 보면은 시세가 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나 그다음에 그 기업에 미치는 수혜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주가가 올랐냐를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일시적인 제한적인 재료주이기 때문에 너무 오른 주식의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자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텐데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정말 그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런 재료나 수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소재주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분명히 우리 정부도 꽤 돈을 좀 쏟아붓겠다는 얘기고 기업도 관심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오는 걸 이번에 이제 다 국산화한다. 그것도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기대는 있고 시간은 걸리고 소재주는요. 근데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수반되고 이런 기업들은 좋을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재주에 대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탠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주 같은 경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적정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대외 악재들이 영향을 미칩니다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돌아서야지만 주가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이익이 줄었는데요.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나 그런 기업들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전히 우울합니까? 기업의 실적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국면은 여전히 좋지가 않고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도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서비스업조차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3분기에 보면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을 보면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마이너스까지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서 기업 실적을 뒷받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뭘로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일단 수급상 외국인들도 뭐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반짝 반도체를 좀 사긴 했습니다만 수급도 부정적이고 MSCI 얘기도 지금 8월에 있고 올해 또 한 번 있거든요. 올해 세 그렇죠. 차례이거든요. 예. 지수는 다만 이제 레벨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좀 사실은 밸류에 비하면 싸다는 건 또 인정할 수 있는데 시장 판단은 어떠세요? 단기 전망은요? 지금 뭐 보면은 우리가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거 하나밖에는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하고 가치에 비해서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전망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도 뭐 반등이 나와봤자 제한적 반등 수준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량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반기장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긴 어려운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스를 비교적 짧게 잡고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 시세를 노려보는 정도 그런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여건 하에서도 지금 도도 일어나고 있는 산업 밑바닥에 보면은 예. 거대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 조류가 또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 조류를 잘 타서 기업 혁신을 한다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기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분명히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혁신과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섹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워낙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바이오가 시장 코스닥 쪽은 바이오가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섹터는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반도체는 장기 전망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5G 통신을 필두로 해서 나타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혁명인데요. 이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하드 쪽은 결국은 반도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결국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격도 많이 하락했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 바닥권에는 접근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하락하게 되면 한번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하락의 폭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한 35,000원대 이 정도면 사지 않을까요? 35,000원이요. 예, 예. 거기까지는 그 정도까지 아직 안 내려간다면 떨어져서. 너무 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4만 원대 이하는 싸다고 봐지는데요. 예. 뭐 그런 정도 이하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바이오는 사실은 그동안에 뭐 신라젠 사태 필두로 해서 좀 과도하게 고평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잘 고르면 옥석 고르기를 잘하면은 수익률을 꽤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과 불신이 많은데 그런 뭐 큰 어쨌든 간에 뭐 몇 차례 좀 임상 3상에 대한 우려 실패도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좀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큰 소나기나 폭풍은 좀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임상 실패가 많았죠. 네. 그런데 뭐 모든 임상이 다 실패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임상에 성공하는 기업도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에서도 중점 육성하겠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구조나 혹은 인력이 또 최고 고급 인력들이 또 의대로 다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테마가 다시 재형성되면서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종목 발굴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의대 가신 인재들이 뭐 바이오 산업이나 혁신 산업을 연구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병원들 하시니까 네. 예. 네,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셀트리온이 끼친 영향이 크다고 봐지는데요. 셀트리온이 한때 시총이 거의 그룹 전체로 보면 뭐 두세 기업 합치면 한 50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50조짜리 기업을 십몇 년 만에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바이오메드라든가 지금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네.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좀 대학 실험실에서 어쨌든 시작해서 조단위의 기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니콘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많은 그 벤처기업인들은 야 이게 우리나라는 질투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나보다도 공부를 더 못했는 친구들이 조단위의 기업을 만들었다. 나는 지금 병원을 해서 돈은 벌지만 한 달에 1,500만 원 벌고 있다. 이랬을 때 이 질투심이 촉발하지 않을까. 그게 좋은 질투네요, 그거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개발이 순간에 되는데. 이런 그 유니콘 기업들이 또 대표금 기업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되면 역시 바이오는 한국에서 다시 불이 붙는다고 봅니다. 네. 그 국내 시장이 어쨌든 답답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고요. 증권사들도 이제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유인책들을 쓰고 있고 해외 투자 문제하고요. 어쨌든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 특별히 미국 달러 채권이나 금이나 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쪽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미국 주식이나 혹은 안전자산도 조금 위험한 고점 수준이라고 보세요? 네, 안전자산 같은 것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이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측면에서 보면은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또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위험할 거라고 봐지고요. 네. 안전자산도. 예. 다만 안전자산이 조정권에 들어가면 지금 앞으로 한 2, 3년간은 경기 침체가 네. 지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정이 좀 들어가면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일정 비중 유지하는 것,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자산 쪽은 해외 자산도 뭐, 마찬가지 예.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또 수혜를 받는 섹터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오히려 또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도 가져가는 거는 좋겠지만, 그냥 선진국이니까 안전할 거다, 이런 식의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에 독일 국채 금리에 따른 뭐 DLS나 이런 것들 네.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그 블랙스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 조승재 대표님이랑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하반기 시장도 그렇게 무조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전번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네. 같아요. 원래 연초에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올해는 상고하저다. 상반기는 예상외로 조금 괜찮지만 네. 하반기는 되게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패턴으로 가는 거네요. 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예. 상황이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섹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승재 대표님이 보고 계신 그런 유망 섹터나 종목은 어떤 거냐? 그게 이제 가장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보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결국 괜찮을 거거든요. 지금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뭐 지금 인텔이라든가 퀄컴 같은 건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지금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지만 DB 하이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소재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나 SK도 키울 거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쪽에서 성장을 할 만한 실적도 좋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라든가 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이런 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반도체 쪽에 보면 동진 세미컨 같은 것도 실적도 괜찮고 네. 이러기 때문에 또 한 단계 시세가 났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있다면 분할 매수를 해놓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쪽의 소재를 생산하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기 해당 파트에서는 뭐 글로벌 1위거든요. 예. 글로벌 최고 수준이니까 전기차 배터리나 이쪽은 계속 성장하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동안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보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쪽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물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영역도 있다 그러지만, 인공지능은 사실 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지가 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따지기 어렵고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 쪽은 안정 성장이 확보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오토 혁명이라든가 CPS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쪽에 트래픽은 엄청 일어나면서 비즈니스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국이 실적을 수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영역은 바이오시밀러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 바이오시밀러의 특징을 보면 또 반도체의 특성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쪽에서 어떤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 예. 이런 쪽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바이오시밀러인데, 뭐 그런 쪽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스가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바이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라든가 뭐 유전자 편집 쪽,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성장 기업들이 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하느냐를 봐가면서 판단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답답한 흐름 속에 이 시장 위기 속의 기회를 찾기라는 주제로 오늘 금요 스페셜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